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내내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뭔가 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장관님 녹취록 비슷한 거를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경제 민주화가 지나치면 또 외국인 투자 저해와 무역 장벽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무역으로 먹고 살면서 북한처럼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체로 그렇죠. 네. 근데 우선 사실이 틀린 것 같거든요. 이게 북한이 경제 민주화가 지나쳐서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뜻으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요. 경제 민주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으니까 그래서 좀 정리하자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북한이 경제 민주화가 안 돼서 저런 상태에 처했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되었던 아니면 근데 오히려 북한이 계획 경제이고 통제 경제이고 또 그동안 또 오랫동안 고립돼 있으면서 지금은 사회주의 경제 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저는 북한이 경제 민주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장관님도 이제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경제 민주화와 거리가 멀었던 우리나라의 경제 시절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 그 이후 일정 기간 군사 정권이 지속했던 경제 이런 것들은 사실 개발 독재식의 그런 시장 경제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국가 자본주의 이런 것이었고 지금 우리가 그걸 넘어가자, 극복하고 다른 시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IMF 이후에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양극화가 왔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를 해보자 이러면서 다시 경제 민주화가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경제 민주화가 돼야지만 시장에서도 창의력, 활력 이런 것들이 증대될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경제 민주화가 일어나야지만 어떤 면에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것들 속에서도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걸 거란 말입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장관님 말씀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무역으로 성장하는 이런 나라라 하더라도 경제 민주화가 대경쟁력을 높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제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대외적인 경쟁력 이런 것들도 증대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호 선순환 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논리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총론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 민주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면 더 많이 이루어질수록 대외적인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론적인 전개, 정책적인 전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좀 하여튼 그 논리는 경제 민주화가 많이 될수록 대외 경쟁이 높아진다는 데서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논리는 조금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헌법 119조 1항 2항은 서로 두 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술의 양바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한쪽이 더 많아질수록 경제에 어쨌든 경쟁력도 더 높아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립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 말씀을 제가 좀 뒤져보니까 7월 6일 1급 간부회의에서 경제민주화가 명시된 헌법 119조 2항은 자유시장경제라는 기본 원칙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119조 1항에 방점을 두시고 2항은 그냥 딸려오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헌법의 조항이
뭐 순서의 차이도 있고 그렇게 그 서술한 순서의 차이도 있고 그러겠지만 어느 한 조항이 복속되는 이런 걸로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하나하나 조항이 같은 유서로 해석해야 되나요? 제가 알기에 1항에는 기본으로 한다라는 기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기본으로 한다는 걸 기본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큰형이 있으면 막내는 그 큰형한테 이렇게 좀 뭐 보완되는 이런 존재일까요? 뭐 그런 비유에 동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항, 2항이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1항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획재정부가 그 정부 조직법상 이렇게 앞에 기술돼 있으면 앞에 부서로 이렇게 기술돼 있으면 뒤에 있는 부서는 그럼 보완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헌법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는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잘못하면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헌법학자들은 대체로 다수가 1항이 기본이다, 2항이 좀 보완적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데 또 그 반론도 막 있고 소수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여지는 그건 뭐 1항이 앞서 2항 이걸 가지고 맨 얘기해봐야 무슨 소득이 있느냐, 총론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제 그럼 羹 잡는 게 맨데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이게 어떨까를 봐야 되는데 그걸 해보니까 상당히 만만치 않더라. 의외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여러 다양한 사례를 함께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이게 그렇게 빠져나가시면은 안 되는 게 본인의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전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진위가 잘못됐는데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니 저 9일날 그 말씀하신 게요. 네. 본인이 말씀하셨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그 알려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장관님의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의식, 철학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 경제의 어떤 그 시장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이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시한다. 경제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 더 우선시한다. 이런 어떤 그 철학이나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런 발언이 나오신 것 같거든요. 지난번 그 1급 그 공무원들 그 간담회에서 하셨던 말씀 이런 것들 보면 저는 그때 그 119조 1항이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야말로 물리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기본이고 2항은 1항만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한 또 불가피한 필수 조항이다. 그런데 이걸 뭐 두 개를 뭐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그거는 뭐 그렇게 또 학계 같은 데서는 충분히 뭐 토론을 하고 다수설 소수설 할 수 있겠지만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그게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보다는 더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이게 어떤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건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저 문재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요컨대 그러면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럼 지나치다는 게 그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령 그 재벌의 경제력의 집중 이런 것들 완화하자 이런 것들이 그런 방향 정책의 방향 이런 것이 그럼 지나친 사고인가? 뭐 그걸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마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분리를 조금 더 강화해 보자. 기업 범죄 그 처벌 이런 것들이 너무 느슨하니까 그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막아보자. 공공부문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그런 정책들을 더 강화해보자.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의 환경들을 우리가 조성해내보자. 그리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보자. 그 다음에 조세정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더 실현해보자. 그리고 고용 안정망을 확충해서 기업이나 자본의 이해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자나 근로자들의 이해 이런 것들도 좀 더 반영해보자. 요컨대 이런 정책 방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뭐 무엇이 지나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집중을 완화를 하자. 그런 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자. 뭐 그런 등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뭐 토론할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그런데 이제 그것을 구현하는 정책 수단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할 점이 많다.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분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정부도 열심히 하고 아니 있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의 방향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신다면 지금의 이 방향성 속에서 있는 제도적인 수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이 정도면 족하고 더 나가면 문제가 되겠다. 그런 면에서 저는 경제민주화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받아들이신다면 그 정책이나 제도가 조금 더 진전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스탠스를 취하시는 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은 좀 더 나가는 게 맞는 게 있고 어떤 정책은 더 나가는 게 아닌데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한번 정리해서 그런 말씀을 해봐 그러니까 주시죠. 이게 하시려면 뭐 여야 각 3당이 내놓으신 정책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앞으로 뭐 토론이 계속 입법 과정에서 또 계속 토론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게 경제민주화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 개별 정책은 좀 더 신중하고 균형 있게 봐야 된다. 뭐 그렇게 정리를 우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만호 의원께서 뭐 요청인데, 예. 경제민주에 대해서 하도 여야 할 것 없이 하더라서,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이해운 최고위원하고 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민주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우리 앞으로 이런 논의가 자주 있을 것 같아서 클리어하게 한번 지적을 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실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우리 학문적 용어는 아닙니다. 이미 헌법 119조 2항에 민주화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돼 가지고 요즘 여야 할 것 없이 하도록 등장을 했는데 주로 이제 시장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데 정부가 개입하는 것 중에서 대기업 관련 개입이나 경제력 집중에 관련 개입을 아마 헌법 119조 2항에서 경제민주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학자로서 그 용어에 그렇게 완전히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기 논의해야 할 것은 1, 2항 어느 게 앞서느냐. 우리 이해운 최고위원은 2항이 조금 무게를 싣고 저는 1항이 그 기본이다. 출발이다.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 이론 중에서도 효율과 민주는 양립하기가 불가능하다. 불가능성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민주라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 모두 다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민주인데 이게 양립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게 과제인데 그러한 점에서 경제민주화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아까 이 의원님께서 두 조항이 어느 게 무게를 두느냐보다는 오히려 시장경제 원리를 생각하면 1항이 기본이고 2항은 그런 정부 개입의 그런 논리를 설명하는 보조적인 그런 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게 좀 명쾌하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토론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 의원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